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세금 관련 주제로 해서 강연을 맡게 된 최찬희 회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요. 제가 나눔 회계사를 할 때 한 번은 이제 무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세무서에서. 무료 상담을 이제 보통 시작할 때는 한 2시 정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2시 정도에 시작하면 제가 한 1시 50분쯤에 가서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쫙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인제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부동산에 관한 양도, 부동산에 관한 증여, 부동산에 관한 상속, 여기에 대해서 20명 분들 중에서 15명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서, 또 그날이 어떤 날이 곰곰이 생각을 해 봤더니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난 그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인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인제 물어보게 됐는데, 요즘 최근 3-4년 사이에 부동산 대책이 한 20 번이 넘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20 번이 넘게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된 세법도 20 번이 넘게 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이 양도세를 쫓아가는 게 정말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됐어요. 혹시 양포세무사, 양포회계사,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양도포기세무사, 죄송합니다. 양도포기세무사, 양도포기회계사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이 양도세 관련해서는 너무나 따라가기가 복잡하고 상담이 힘든 업무가 되어 버린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양도나 이런 부동산 관련해서 쪼금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주변에 인제 세무사라든지 이제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분들한테 인제 찾아가도 실제로 상담을 안 해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담을 안 해 주거나, 혹은 상담을 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쪼끔이나마 제가 인제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제가 좀 추려서 준비를 해 봤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세무조사 대응도 하고 실제 과세 사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한 거라서 쪼끔만 집중을 해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입과 증여인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문제가 없나요? 혹은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밑에다가 7개 정도를 적어 놨는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오세요. 아예 이제 모르게 지금처럼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야 됐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옵니다. 어떻게 오시냐? 지금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공증 받고요. 계약서에 대한 공증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자율은 그 4.6%를 알고 오세요. 그래서 그게 왜 4.6%가 물으시면은, 이게 이제 세법상의 인정 이자율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십니다. 이게 보통 그렇게 4개 정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4개를 준비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케이스가 혹은 다수 존재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밑에다가 그 4개 이외에 3개를 더 적어 드렸는데, 이 차입이냐 증여냐 이 문제는 세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판단 사항이에요. 내가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느냐, 부모님께 돈을 받았는데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느냐, 요거를 따지는 거라서 사실 판단 사항이고,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자료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거 관련해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그 조사관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차입이다,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아까쯤에 4가지 이외에 또 무엇이 있냐, 용어를 따질 텐데, 그 전에 이걸 기본 전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제3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3자, 부모님이 아니라 제3자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 혹은 내가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첫 번째, 금전대처 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시겠죠. 그죠? 계약서 없이, 그러니까 물론 작은 돈, 200만 원 작은 돈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계약서 없이 그냥 빌려줄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 당연히 작성하실 거고,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공증까지 받으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적정이자 4.6%인가요? 4.6%인가요? 일반적으로 막 돈 빌려주고 할 때 무조건 4.6%로 딱 정해져 있나요? 안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사인 간에 정해서 하는 거고, 4.6%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딱 4.6%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이자 지급, 몇 억을 빌려주는데 이자 지급을 안 하나요? 당연히 하겠죠. 네,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지급을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 신고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담보가 있어요.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뭔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담보가 있잖아요. 그럼 담보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제3자라면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그래서 담보 제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적어 놓은 게 가처분 소득인데, 이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제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거를 갚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을 빌려주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내가 돈을 벌고 지금 현재 어떻게 벌었고 과거에 어떻게 벌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갚아 나갈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처분 소득까지 적어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7가지를 하면 무조건 차입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판단 사항은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준비한 게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증여를 받은 것을 차입으로 입증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빌린 거를 빌렸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빌린 거를 빌렸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꼭 하셔라가 아니라 이렇게 쭉 준비를 하시는 게, 다음에 이건 증여다라고 나왔을 때 그렇게 과세될 확률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줘야 과세될 확률이 줄어든다지, 이렇게 준비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가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준비하시고, 제3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을 때를 생각해서 하셔야 다음에 입증할 때 굉장히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런 질문까지 해요.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빌려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에게 얼마까지 빌려야 이자 지급하지 않는 거는 금전의 무상 대출에 따른
이게 증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금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거를 계산했을 때 1,000만 원,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과세가 안 나오기, 증여세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2억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출을, 그러니까 차입을 하셔도 가능한데, 이거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요. 그럼 2억까지는 무조건 대출 차입하는 거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차입이냐 증여냐 요걸 먼저 따지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차입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이 밑에서 무상 대출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에서 증여로 인정을 받으면 두 번째 무상 대출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고,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경각심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전문가에게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질문은 이제 비과세냐 과세냐의 문제인데요. 요즘에 이게 굉장히 핫합니다. 예. 이게 왜 핫하냐? 2021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개정된 거 시행이 됐어요. 보유기간을 판정해야 되는데요. 다들 알다시피 이제 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뭐 몇 가지 더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크게는 그렇게 되는데,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중에 보유기간이 있는데, 보유기간에 첫 번째 기산일이 지금 개정에 따라서 변동이 됐어요. 보통 보유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유기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팝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샀을 때 요때부터 팔았을 때 요때까지 이 기간이 보유기간이 되겠죠.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죠? 근데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예시로 사례로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해보세요. 2014년도 4월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4월에 B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1월 1일 날에는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나요? 2개의 주택이죠. 네. A와 B가 2021년도 1월 1일 날짜에는 2개 주택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1년도 4월에 B주택을 양도했어요. 이건 당연히 과세고요. 양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주택, 마지막 A주택을 양도할 때, 이게 주택수가 한 채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는 2021년도 1월 1일 날짜로 주택이 두 채였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이 된 시점, 즉 2021년도 4월에 B주택을 양도하잖아요. 그때부터가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2014년도 4월 달에 내가 샀으니까 이때부터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은 2024년도 이후에 팔았다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넣었는데, 만약에 2022년도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유기간은 기산일이 2021년도 4월이기 때문에 2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안 돼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비과세가 되면 세금이 빵원 나오고요. 비과세가 안 되면 세금이 5억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5억은 거짓말이에요. 5억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숫자를 말씀드려야 조금 와닿으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5억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5억이 아니고 상황마다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강연에서는 5억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2024년도 이후에 팔았을 때는 뭐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 넘어서 비과세가 되지만 빵원이 나오지만, 만약에 24년이 아니라 그 전이었다면 2022년도였다면은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돼서 5억이 나옵니다. 이 사례 하나고요.
두 번째 사례 볼게요. 2018년도 3월에 A와 B주택을 했고 2020년도 3월에 B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21년도 1월 1일에는 주택수가 몇 개죠? 하나입니다. 지금 A주택 하나 가지고 있죠? 네, 주택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A주택을 21년도 1월 20일 날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A주택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 이때는 취득 시점인 2018년도 3월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1월 1일 날 내가 보유한 주택의 숫자가 한 채면, 마지막 한 채를 팔 때 취득 시점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21년 1월 1일 날 내가 보유한 주택수가 두 채면 마지막으로 한 채를 팔 때는 이 두 채 중에 1주택이 된 시점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유기간을 잘못 따지게 되면 세금이 빵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실제로는 5억이 과세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케이스가 있을 때 이런 이슈가 있구나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유기간이 지금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핫하고요. 예규 같은 것도 지금 이게 맞냐 틀리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만큼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면 반드시 조심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주택수 판정이에요. 아까 처음에는 보유기간이라고 했죠, 제가. 이번에는 주택수 판정입니다. 질문이 이래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이런 청약이나 이런 거 같은 이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주택수가 모든 게 다 안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이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지금 주거용으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실제 사례인데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좀 나름 좀 저렴한 오피스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강남 아파트를 파신 거예요. 그럼 파시면 이 오피스텔은 그분께서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이제 파신 건데 실제로는 그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면 아까 5억 나온다고 그랬죠? 네. 5억 과세됐습니다. 네. 이 5억이라는 숫자는 임의적인 숫자지만 어쨌든 과세가 됐고 그분이 만약에 이 규정을 알았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파셨겠죠. 오피스텔은 양도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테니까. 오피스텔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팔았으면은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고가의 아파트는 9억까지는 되니까 어쨌든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 좀 세금이 있기 때문에 많이 절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아파트 지분을 1%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주택수 포함에 안 되는지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실제로 어떤 분이 아파트를 파셨는데 파신 아파트 이외에 1%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아파트를. 그리고 나서 파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1%도 한 채입니다. 1세대 2주택이세요. 비과세가 안 됩니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다 파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팔기 전에 이거를 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판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과세되셨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고 그분은 약간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조금 정말 좀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보통 부가가치세를 맞닥뜨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 주로 아파트를 거래하시기 때문에 부동산 뭐 부가가치세는 뭐 전혀 이렇게 관심 없으시거나 모르시거나 하실 텐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이제 건물을 양도하시거나 혹은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를 양도하실 때는 부가세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실제로 팔고 나서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을 팔고 나서 오셨는데 부동산에서는 이거 부가세나 이런 거 상관없다고 그냥 무조건 뭐 예를 들어 뭐 2억짜리 오피스텔이면 2억만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고 거래를 하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런 오피스텔을 부가세가 안 나오는 경우는 포괄 양도를 했을 때만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오피스텔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새롭게 사시는 분이 그거를 사서 계속적으로 임대를 주시면 이건 포괄 양도가 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내가 팔았는데 임대업을 주다가 팔았는데 이분은 이걸 사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포괄 양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이럴 때 나오는데 이런 그 중개사분들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잘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고 막 이러거든요. 반드시 생각하셔서 이게 부동산 업무용이라든지 아파트 주택 이외에 그런 거를 파실 때는 이거 부가세는 어떻게 되지? 이걸 꼭 생각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물분이 1억이 나왔다라고 하면 1억에 10%인 1,000만 원만큼을 사는 사람한테 받으셔야 돼요. 받아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예로 들었던 그분은 뭐 2억에 파셨는데 그걸 못 받으셨죠. 그래서 본인 돈으로 그냥 부가세를 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5번째 감정평가인데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들어온 그 국세청에서 보도한 자료고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기준시가로 하면 안 되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증여를 하려고 하면 이 시가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을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매매 사례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사례가가 없고 감정평가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해서 세법상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서 그걸로 이제 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와 기준시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오랫동안 보유했고 기준시가는 아무래도 더 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증여세를 조금밖에 안 내는 그런 이펙트가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준시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증여를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지금 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여기까지는 조금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 그 밑에 국세청 보도자료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 대상은 상속 증여 부동산 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뭐 이렇게 오피스텔 및 일정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비주거용 부동산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주거용이죠. 그럼 주거용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이거 없는데 이거 주거용 부동산은 이거 지금 감정평가 대상 아니라고 했는데 국세청에서 그럼 이거 안 하고 그냥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가 있지만 그냥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매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감정평가를 안 하고 그냥 기준시가를 평가해서 중요하면 안 되냐, 이렇게 왔거든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 하셔야 돼요. 결론, 그분 이제 안 하셨거든요. 과세됐습니다. 반드시 감정평가 하셔가지고 리스크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 없다고 해서 일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인정받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하셔서 리스크를 없애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으니 꼭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질문인데요. 저희 이제 이러신 분들 덜어 있어요. 되게 옛날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가지고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양도했는데 이거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세요. 덜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건 그럼 그냥 환산가액으로 하면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절대로 섣불리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시면 과세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부동산을 샀을 때 상대방은 팔았기 때문에 이 판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양도세를 신고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양도한 이 신고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잃어버렸거나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해서 이 지금 취득가액을 모른다고 섣불리 환산가액을 절대 쓰면 안 되고 어떻게든 취득가액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는 이제 대금을 지급하시니까 금융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최대한 찾아봐서 취득가액을 반드시 알아내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들은 실제로 과세가 된 케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고 해서 과세가 안 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부동산세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 반드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3명 이상의 전문가, 세무사 혹은 회계사 이런 분들과 꼭 면담을 3명 이상 하셔야 돼요. 3명 이상 하시고 나서 3명 이상 하더라도 답이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3명 이상 하셔가지고 답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제가 항상 조언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